도마 위에서 김치통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 소리는 내 심장으로 곧장 내리꽂혔다.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내 마음과는 달리 검은 봉투 속으로 사라지는 붉은 김치 조각들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히 사라질 뿐이었다. 아이고, 이 더러운 할망구년이 만든 거 누가 먹어. 비린내 진동하네. 며느리 민지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다. 차라리 그 소리가 환청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제주도 호텔방 침대에 멍하니 앉아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민지와 그녀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 아래에는 내가 사흘밤을 새워 정성껏 담근 김치통이 쓰레기 봉투 안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내 이름은 이순자. 올해 71살이다. 사람들은 내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곤 한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피부에 잔주름은 있지만 생기가 넘친다고 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40년 동안 생선 장사를 해온 덕분인지 내 삶은 늘 바다의 짠내와 비릿한 활기로 가득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고 밤 10시가 되어야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생활. 내 손은 굳은 살과 칼자국으로 거칠어졌지만 그 손으로 나는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큰아들 준호는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 지훈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착실한 직장인이 되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두 아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꾸린 단란한 가정. 지훈이와 민지가 결혼했을 때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았다. 민지는 명문대를 졸업한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 처음에는 살가운 딸처럼 굴었다. 명절에는 먼저 나서서 전을 부치고 내 생신 때는 비싼 옷을 사들이며 살갑게 굴었다. 나는 그런 민지가 친딸처럼 느껴졌고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아파트를 지훈이 명의로 해주고 결혼식 비용도 모두 부담했다. 어차피 내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으니 이제 두 아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지는 점점 집에서 밥을 먹는 날이 줄어들었다. 내가 끓인 된장찌개나 갈치조림을 먹을 때면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거나 어머니, 저는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라며 슬쩍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젊은 애들 입맛이 나랑 다른가 보다 했다. 그래서 덜 짜고 덜 맵게 음식을 만들었다. 지훈이도 어머니, 민지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요. 라며 나를 대신해 변명해주곤 했다. 나는 그 말에 오히려 민지가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겠구나 싶어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전부 헛수고였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지훈이가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해서 민지와 둘이서 저녁을 먹게 되었다. 나는 민지가 좋아하는 재료들로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었다. 민지야, 어서 먹어. 오늘 너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어. 하지만 민지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밥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밥맛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그리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차가운 밥상을 마주했다. 40년 동안 두 아들을 먹여 키우느라 매일같이 밥상을 차렸지만 그렇게 외롭고 허전한 밥상은 처음이었다. 큰아들 준호는 의사라 병원 당직이 잦았다.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가끔 전화를 걸어 내 안부를 묻곤 했다. 어머니, 요즘은 어떠세요?
지훈이랑 민지는 잘 지내고요? 나는 늘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럼 잘 지내고 말고. 민지가 얼마나 착한데 늘 내 걱정만 하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준호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괜히 아들 부부 사이에 금이 갈까봐 두려웠다.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민지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내가 해주는 음식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고 나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듯했다. 내가 부엌에서 밥을 할 때면 거실에 있다가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내가 잠든 새벽에나 돌아오곤 했다. 나는 애써 괜찮은 척했다. 그래, 젊은 애가 바쁘겠지. 친구도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듯했다. 내게 유일한 위안은 이웃 가게를 운영하는 영희 언니였다. 우리보다 3살 위였지만 30년 넘게 옆에서 장사하며 동고동락한 가족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점심시간 함께 국밥을 먹으며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언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민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영희 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애들한테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줬잖아.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냥 요즘 애들 사고방식이 우리랑 다른가 봐. 너무 신경 쓰지 마. 언니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언니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옛날 사람처럼 며느리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건 아닐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이 관계는 영원히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민지가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취향을 따라 해보려고 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유튜브를 찾아보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페 음식들을 검색했다. 서툰 솜씨로 떡볶이를 만들고 파스타를 만들었다. 민지야, 이거 한번 먹어볼래? 유튜브 보고 만들었는데. 하지만 민지는 또다시 어머니, 저 밥 먹고 왔어요. 라는 차가운 대답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며느리를 위해 서툰 솜씨로 만든 떡볶이와 파스타는 지훈이의 퇴근 후 차가운 밥상이 되었다. 지훈아, 엄마가 해준 음식 요즘도 잘 안 먹어? 큰아들 준호가 어느 날 전화로 물었다. 아니, 형, 그게 아니라 민지가 워낙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래. 엄마가 해준 음식이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미안함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저 괜찮다고.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둘이서 잘 지내라고만 대답했다. 하지만 전화기를 내려놓은 후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사랑했던 내 아들들. 그 아들들이 꾸린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정작 나는 그 가정에서 점점 더 낯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 손맛은 더 이상 사랑의 증표가 아니었고 내 존재는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았다. 마치 내 인생이 그리고 내 모든 희생이 검은 봉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음식물 쓰레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다. 어머니, 평생 일만 하셨는데 제주도 한번 다녀오세요. 제가 다 예약해 드릴게요. 혼자 편하게 다녀오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살아온 나에게 여행이라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제주도라니. 나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거절했지만 지훈이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어머니, 이번 기회에 푹 쉬다 오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보내세요. 지훈이는 정말 효자였다. 내가 부탁한 일은 뭐든지 빨리 해결해 주었고 늘 내 걱정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는 내내 민지는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굳이 혼자 가셔야 해요? 저희도 같이 가면 좋잖아요. 민지는 겉으로는 예의 바른 말투를 썼지만 그 속에는 나와 함께 가고 싶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니야, 너희는 바쁜데 뭐. 엄마는 혼자 다녀오는 게 편해. 나는 민지의 불편한 마음을 읽고 먼저 선을 그었다.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지훈이가 휴대폰을 들고 내 방으로 왔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어머니 안 계시는 동안 집에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나 싶어서 CCTV를 달았어요. 여기 이 앱으로 집안을 다 보실 수 있어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놨어요. 민지는 옆에서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요? 좀 감시당하는 기분이라서요. 라며 불만을 표했지만 지훈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감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거잖아. 어머니도 안심하시고 여행 다녀오시라고. 나는 지훈이의 진심을 믿었다. 그래서 휴대폰에 설치된 CCTV 앱을 보며 신기해 했다. 세상 참 좋아졌네. 이런 것도 다 있네. 내가 제주도로 떠나던 날 아침, 나는 지훈이와 민지를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을 만들었다. 냉장고에 김치찌개용, 김치와 된장찌개용, 멸치 육수, 그리고 볶음 반찬들을 가득 채워 넣었다. 지훈아, 민지야, 며칠 동안 잘 챙겨 먹어. 모자라면 사 먹거나 시켜 먹어도 되고. 지훈이는 고맙다며 나를 안아주었지만 민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제주도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71년을 살면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 이렇게 높이 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설레는 기분이었다. 나는 앞으로 펼쳐질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하며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집을 떠나온 후 처음으로 혼자 남겨진 두 아들 부부에 대한 미안함과 여전히 어색한 며느리 민지에 대한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저녁이 되었다. 나는 제주도의 신선한 해산물로 푸짐한 저녁 식사를 했다. 낯선 곳에서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도 잠시였다. 저녁 식사 후 문득 집이 궁금해졌다. 지훈이와 민지는 뭘 하고 있을까?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지훈이가 설치해준 CCTV 앱을 켰다. 화면 속에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지훈이와 민지의 모습이 보였다. 평범한 신혼부부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하지만 그 다음 날 오후 모든 것을 바꿔놓을 사건이 벌어졌다. 제주도 관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쉬고 있는데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제주도 여행은 어떠세요? 좋으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밝고 친절했다. 나는 그 목소리에 기분이 좋아져서 응, 좋아. 바다도 예쁘고 공기도 좋고 너희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민지는 아이고, 저희는 다음에 갈게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집이 조용해서 좋네요. 하하. 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소리가 왠지 모르게 낯설게 들렸다. 나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심을 알지 못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다시 한번 CCTV 앱을 켰다. 이번에는 주방 화면이었다. 민지와 그녀의 친구 두 명이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다. 나는 아, 친구들이 놀러 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나를 평생 잊지 못할 충격과 절망에 빠뜨렸다. 민지는 냉장고에서 내가 정성껏 담아놓은 김치통을 꺼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아이고,
이 더러운 할망구년이 만든 거 누가 먹어. 비린내 진동하네. 그 순간 내 심장은 쿵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창문 밖으로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제주도 바다는 평화로웠다. 파란 물결이 잔잔하게 밀려와 하얀 백사장에 부서지는 소리가 꼭 자장가 같았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며느리 민지의 싸늘한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아이고, 이 더러운 할망구년이 만든 거 누가 먹어. 그 말은 마치 내 40년 세월을 깎아내리는 칼날 같았다. 나는 휴대폰 화면 속 민지와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녀들은 내가 사흘밤을 새워 담근 김치를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내가 새벽부터 우려낸 멸치 육수를 하수구에 쏟아부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재미있는 장난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다. 내 인생은 한 줄기 물줄기 같았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세월. 어린 아들들의 손을 잡고 자갈치 시장의 비린내 가득한 골목을 누비던 기억. 손이 터지고 갈라져도 생선을 만지며 악착같이 버텨왔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오직 내 두 아들, 준호와 지훈이를 위한 것이었다. 내게는 다른 꿈도 희망도 없었다. 그저 아들들이 잘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기만을 바랐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다. 준호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지훈이는 반듯한 직장인이 되었다. 나는 그들의 성공이 곧 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둘째 지훈이가 결혼했을 때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민지는 똑똑하고 예의 발랐다. 처음에는 살가운 딸처럼 굴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내가 해준 음식이라면 뭐든 맛있게 먹어주었다. 나는 그런 민지가 친딸처럼 느껴져서 아낌없이 퍼주었다. 결혼할 때 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아파트를 지훈이 명의로 해주었고 결혼식 비용도 모두 부담했다. 어차피 내 아들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민지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젊은 애들 입맛이 나랑 다르겠지.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겠지 하며 애써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과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를 밀어냈다. 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으면 거실에 있다가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나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 했다. 나는 애써 괜찮은 척했다. 그래, 젊은 애가 바쁠 수도 있지. 친구도 만나고 싶고.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음식을 버리는 민지의 모습을 본 후 나는 더 이상 그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나를 더러운 할망구년이라고 칭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니 내 아들에게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저 그들의 삶에 기생하는 낡고 더러운 존재에 불과했던 것일까? 내 모든 희생과 사랑은 그들에게 짐이었던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제주도 호텔방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바다가 눈에 들어왔지만 내 눈은 이미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나는 여행을 중단하고 부산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마음도 여유도 없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똑바로 마주하고 해결할 용기였다. 부산행 비행기 안에서 나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민지의 웃음소리와 함께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민지가 시집 왔을 때 나는 그녀가 혹시라도 불편해할까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못하게 했다.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려주면
민지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해주는 밥상을 받았다. 나는 그것이 고마움의 표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차려주는 밥상, 내가 해주는 빨래, 내가 해주는 청소. 그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당연한 서비스였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정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지훈이와 민지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여행은 어떠셨어요? 민지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대하는 연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좋았지, 뭐. 그런데 너무 오래 비우면 집이 걱정되어서.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이고, 무슨 걱정이세요? 저희가 잘 지키고 있었는데. 민지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녀의 거짓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너희가 잘 지켰지. 내가 차려준 밥상을 쓰레기통으로 보내면서 그날 저녁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지훈이와 민지에게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었다. 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숟가락으로 떠먹는 민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지는 억지로 웃으며 어머니, 맛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참아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보 같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은 똑같았지만 내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 모든 행동은 오직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가장 먼저 내 오랜 친구 미란이 언니를 찾아갔다. 언니는 내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챈 듯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피곤해 보여. 나는 언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언니에게 제주도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내가 CCTV로 본 민지의 행동과 그녀가 나에게 했던 말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미란이 언니는 내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아니,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이 네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 며느리년이 내 등골을 빼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언니는 내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었다. 나는 언니의 따뜻한 위로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그래, 나에게는 아직 내 편이 있어. 혼자가 아니야. 그날 저녁 나는 시장 일을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고민했던 일을 실행에 옮겼다. 나는 인터넷으로 가정법률 상담을 검색했다. 수십 개의 법무법인 사이트가 나왔다. 나는 그 중에서 여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한다는 한서윤 법무법인을 선택했다. 왠지 모르게 여자 변호사라면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줄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다. 내일 오후 3시에 가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시장에 나가지 않고 외출 준비를 했다. 민지는 내가 외출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응, 좀 피곤해서 병원에 다녀오려고. 정기 검진 받는 날이라서.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의심과 함께 안도감을 읽었다. 병원이라. 아프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했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부산 시내 한복판에 있는 높은 빌딩에 있었다. 71년 평생 나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깔끔하고 세련된 사무실 풍경에 나는 괜히 위축되었다. 하지만 한서윤 변호사님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아한 여성이었다. 이순자 어머님,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나는 변호사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나는 변호사님께 제주도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내가 겪었던 외로움, 민지의 냉대, 그리고 CCTV로 확인한 충격적인 진실까지. 나는 목이 메어 몇 번이나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묵묵히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변호사님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잘 오셨어요.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위해서 싸우셔야 해요. 그 말에 나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얼마나 되시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법적인 보호 방안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재산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평생을 벌고 모으기만 했지. 그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갈치 시장에 있는 가게랑 지훈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통장에 얼마간의 돈이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변호사님은 내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재산은 없으세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20년 전 내가 비밀리에 투자했던 그 땅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실 20년 전에 친구와 함께 부산 해운대 쪽에 작은 땅을 샀어요. 그때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최근에 개발이 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알아보니 시세가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들들도 며느리도. 내 말을 들은 변호사님은 눈을 크게 뜨셨다. 15억이요? 어머니, 정말 현명한 판단이셨네요. 그 친구분 말씀이 맞았네요. 이런 건 가족한테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변호사님의 말에 나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 내 모든 것을 다 퍼주는 게 능사가 아니었구나. 나를 위한 재산도 남겨두었어야 했구나. 그날 이후 나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지와 지훈이의 본심을 확인하고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준비를 마치는 것. 그것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40년 동안 자갈치 시장에서 버텨온 이순자.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강인한 생명력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낯선 사람처럼 거리를 걸었다. 어제의 나는 자갈치 시장의 억척스러운 상인이었고 누군가의 헌신적인 어머니였지만 오늘의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길을 찾고 있는 한 명의 여성이었다. 변호사님께 들은 조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의심스러운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그들의 본심을 파악하기 위한 상황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 말이 차갑게 들리면서도 동시에 나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으리라 다짐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는 회사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병원은 어떠셨어요? 별일 없으셨죠? 민지가 나를 흘깃 보며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의뢰가 담겨 있었다. 응, 건강하다고 하네. 다행이다. 나는 짧게 대답하며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민지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내가 제주도로 떠나기 전에 가득 채워 놓았던 반찬 칸이 텅 비어 있었다. 남은 것은 며칠 전 사다 놓은 배추 한 포기와 냉동실에 얼려둔 콩나물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가슴이 쿡쿡 쑤셔왔다. 하지만 나는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콩나물국을 끓이고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지훈이가 퇴근하고 돌아와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민지는 또다시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밥 먹고 와서요. 라며 자리를 피했다. 지훈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 민지가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오는 바람에 괜찮아요. 제가 다 먹을게요. 나는 지훈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네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며칠 후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희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민지도 옆에 앉아 기대에 찬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변호사님이 말했던 상황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물었다. 뭔데? 저희가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지훈이는 머뭇거렸지만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어머니, 요즘 카페 프랜차이즈가 정말 잘 된대요. 저희가 꼼꼼히 알아봤는데 성공률이 95%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고 95%라니 세상에 그런 사업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래? 얼마나 들어가는데? 3억 정도요. 민지는 3억이라는 돈을 마치 껌 값이라도 되는 양 가볍게 말했다. 3억? 나는 놀란 척 되물었다. 네, 좀 큰 금액이긴 하지만 본사에서 모든 걸 지원해주고 수익률도 정말 좋대요. 민지는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내 앞에 펼쳐 보였다. 나는 그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수익률은 비현실적으로 높았고 리스크 분석은 전무했다. 심지어 계산이 틀린 부분도 보였다. 나는 변호사님께 들은 조언을 떠올리며 질문을 이어갔다. 이 수익률이 정말 맞아? 1년에 50% 수익이라니. 네, 맞아요. 본사에서 보장한다고 했어요. 보장? 그럼 망하면 본사에서 보상해준다는 얘기야? 그건 아직 계약서를 정확히 못 봐서. 민지가 말을 흐렸다. 계약서도 안 보고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겠다고? 지훈아, 이런 중요한 일을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되지. 나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이는 민지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때 민지가 조급해하며 말했다. 어머니, 기회는 지금이에요. 너무 늦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선점해버려요. 선점? 그럼 뭐 어때? 꼭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어머니는 정말. 민지는 말을 멈췄지만 그 뒤에 나올 말이 무엇인지는 뻔히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정말 보수적이세요. 혹은 어머니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세요. 같은 말을 터였다. 정말 뭐? 말해봐. 나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니에요. 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카드를 꺼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참여하는 거야. 공동사업이요? 지훈이와 민지는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 내가 못할 것 같니? 나도 40년 동안 장사해봤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고생하실까봐. 지훈이는 서둘러 변명했다. 하지만 나는 민지의 눈빛에서 이 할머니가 뭘 한다고 라는 비웃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며칠 동안 너희가 말한 그 카페들을 직접 가서 보고 올게. 어머니가 직접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직접 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손님들은 어떤지, 수익은 정말 나는지 다 확인해보고 올 거야. 사업 계획서도 다시 정리해와. 초기 투자비, 월 운영비, 예상 수익, 리스크 분석. 이런 것들 말이야. 내가 공부 좀 해야겠어. 민지와 지훈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인터넷으로 카페 창업에 대해 검색해봤다. 역시나 그들이 가져온 사업 계획서는 허점투성이었다. 수익률은 비현실적이었고 비용 계산은 엉터리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말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최근에 사기 의혹으로 문제가 된 곳이라는 기사를 발견한 것이었다. 여러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분노와 함께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민지가 제안했던 카페들을 직접 찾아갔다.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였다. 어머니, 직접 가서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키고 젊은 사장들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여기 장사 어떠세요? 글쎄요. 쉽지 않네요. 본사에서는 성공률 92%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적자예요. 임대료, 인건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젊은 사장들의 한숨 섞인 대답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매장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훈이와 민지가 나에게 얼마나 큰 거짓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늙고 무지한 시어머니의 돈을 쉽게 빼내려 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40년 동안 자갈치 시장에서 피땀 흘려번 돈의 가치를 몰랐다.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있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지훈이와 민지를 불렀다. 내가 직접 가보니 너희가 말한 그 프랜차이즈 사기성이 짙어 보이는구나.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가 당황하며 물었다. 내가 직접 사장들 만나보고 왔어. 다들 힘들다고 하더라. 심지어 소송까지 걸린 업체도 있던데 그런 곳에 내 3억을 투자하라고?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저희가 인터넷에서 봤던 내용이랑 다른데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인터넷에 있는 게 다 진실일 거라고 믿었니?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니? 나는 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훈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나는 조용히 지훈이와 민지를 불렀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나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한 증여 철회서와 법률 서류들이었다. 이게 뭐예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증여 철회서야. 너희한테 해준 모든 것들,
이제 다시 돌려받을 거야. 그 순간 지훈이와 민지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아파트, 자동차, 결혼식 비용.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으니까. 어머니, 그게 무슨... 지훈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아. 나는 그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제주도에서 엄마에게 했던 말, 엄마는 다 들었어. 빨리 죽어야. 우리가 편한 데라고 한 것도, 돈만 빼내고 요양원에 보내버리자고 한 것도. 나는 조용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민지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들의 거짓 눈물에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용서?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지훈아,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7살 때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갔던 날 기억하니? 의사가 입원을 권했는데 엄마는 입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간병했지. 사흘밤을 꼬박 새우면서 내 이마를 닦아주고 미음을 끓여 먹였어. 그때 너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아파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라고 했지. 그런 네가 이제는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다니. 그 말을 하면서 내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지만 나는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모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내 말은 차가운 비수처럼 허공을 갈랐다. 지훈이와 민지의 얼굴은 이미 피 한 방울 없는 창백한 종이장 같았다. 그들은 내가 이토록 냉정하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40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헌신적인 어머니, 늘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보듬어 주었던 무해한 존재. 그게 바로 나, 이순자였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내 안의 모든 옹기는 제주도 호텔 방에서 보았던 그 끔찍한 진실과 함께 얼어붙어 버렸다. 어머니, 정말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애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 눈물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연기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용서? 내가 너희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지훈아,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어릴 때 열이 펄펄 끓어 병원에 갔던 날을 기억하니? 엄마는 입원비가 없어서 너를 집에 데리고 와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가며 간병했어. 그때 네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아파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라고 했던 말 아직도 생생해. 그런 네가 이제는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지훈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어깨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 그는 왜 그때 민지를 말리지 않았을까? 왜 그녀의 행동을 방관하고 심지어는 함께 웃기까지 했을까? 그의 침묵은 곧 동의였고 그것은 나에게 민지의 배신보다 더 큰 상처였다. 나는 그 아이를 40년 동안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는데 그는 나를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혹은 방해가 되는 늙은 짐짝으로 여겼던 것일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지훈이가 겨우 입을 열었다. 생각이 짧아? 네가 생각하는 동안 엄마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했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동안 엄마는 너희의 뒷모습을 보며 외로움과 싸워야 했어. 이게 정말 생각이 짧았던 것뿐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지훈이에게서 눈을 떼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 나는 네가 친딸 같아서 아낌없이 퍼주었다. 너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더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어서 평생을 바쳤어. 그런데 너는 나를 더러운 할망구년이라고 부르고 내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지. 이게 정말 네가 나에게 보여준 진심이었니? 민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물은 어느새 멈춰 있었고 그 자리에는 오직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들고 일어섰다. 이 서류들은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한 증여 철회서와 법률 서류들이야. 너희한테 해줬던 아파트, 자동차, 결혼식 비용,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받을 거야. 지훈이와 민지의 얼굴은 절망과 함께 경악으로 물들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파트는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신 게 아니라 빌려준 거라고 생각할게. 그리고 이제 그 기한은 끝났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아파트 명의도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받을 거야. 어머니! 지훈이가 절규하듯 외쳤다. 어머니, 정말 저희를 용서할 수 없으세요? 40년 동안 키운 아들인데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의 눈빛은 원망과 함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용서? 네가 뭘 용서받고 싶어 하는 거니? 내가 죽기를 바라던 것? 내 음식을 쓰레기라고 생각한 것? 아니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한 것? 나는 지훈이의 말을 되받아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7살 때, 네가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했을 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그때의 너는 엄마에게 전부였단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 엄마에게 남은 것은 너희에 대한 깊은 실망과 상처뿐이란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지훈이와 민지의 울음소리와 고성이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 소리는 내 가슴을 찢어놓는 칼날 같았지만 동시에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리라. 내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했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모든 서류 절차를 마무리했다. 변호사님은 내 결정에 존경을 표하며 말했다. 어머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어머니의 인생을 사세요. 그동안 너무 많이 희생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의 따뜻한 위로에 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지훈이와 민지에게 다시 한번 내 결정을 통보했다.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훈이는 나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네가 엄마에게 했던 말들을 잊지 마. 그 말을 했던 순간 너는 이미 엄마의 아들이 아니었어. 지훈이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 달 후 지훈이와 민지는 정말로 집을 떠났다. 그들은 내게 어디로 가는지 알리지 않았다. 짐 가방 몇 개를 들고 집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모두 사라진 텅 빈 마음이었다. 그저 이제야 끝났구나라는 생각만이 들었다. 혼자 남은 집은 텅 비어 있었다. 40년 동안 두 아들의 발자국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집이 이제는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고독을 맛보았다. 하지만 그 고독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이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집 안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이 집은 나에게 안식처이자 감옥이었다. 아들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했던 의무감의 감옥. 하지만 이제 그 감옥에서 벗어나 나는 나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가장 먼저 내 오랜 친구 미란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이제 혼자가 됐어. 미란이 언니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그래, 순자야. 잘했어.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 내 인생을 살아. 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릴 필요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나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커피를 마시고 혼자서 영화를 보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져 갔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나는 시장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늘 바쁘게 움직이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내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감돌았다. 내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미란이 언니는 내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순자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뭔가 짐을 덜어낸 것 같아. 그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뭔가 홀가분해 보여.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나는 미란이 언니에게 지훈이와 민지가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언니는 내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언니의 따뜻한 포옹에 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40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눈물이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혼자 여행도 다녀오고, 혼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혼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다.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달았다. 아,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지훈이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남아 있었다. 비록 그가 내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었다. 나는 그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을 뿐이었다. 혼자 남은 집은 고요했다. 40년 동안 두 아들의 발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텅 빈 정적만이 감돌았다. 새벽 3시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다.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지만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릴 필요도 누구의 입맛을 맞춰야 할 필요도 없었다. 덩그러니 놓인 밥솥과 식탁을 바라보며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씁쓸함 속에는 미묘한 해방감이 숨어 있었다. 이제는 오직 나만을 위한 밥을 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자유롭게 느껴졌다. 나는 식사를 마친 후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다.
미란이 언니는 내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챈 듯했다. 순자야, 지훈이랑 민지는? 오늘따라 네 얼굴이. 언니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언니에게 지훈이와 민지가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래? 어디로 갔대? 언니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몰라.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지 않고 그냥 떠났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는 생활은 여전했지만 내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 모든 행동은 오직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혼자서 영화를 보고, 혼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혼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지훈이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남아 있었다. 비록 그가 내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었다. 나는 그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에게 지훈이와 민지가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준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내가 제주도에서 CCTV로 본 민지의 행동과 그녀가 내게 했던 말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훈이가 그 모든 것을 방관하고 있었던 사실까지. 준호는 내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동생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형으로서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준호의 말에 나는 마음이 조금 풀렸다.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는 아들이 한 명은 있구나 싶었다. 아니야, 준호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네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 나는 준호를 위로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훈이에 대한 실망감이 남아 있었다. 몇 달이 더 지났다. 나는 점점 더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시장에서는 활기차게 장사를 했고 집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 공허했다. 그 공허함은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큰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 집에는 지훈이와 민지와의 추억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다. 행복했던 기억들, 그리고 그 행복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아픈 기억들. 나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나는 미란이 언니에게 내 결심을 이야기했다. 언니, 나 시장 그만두려고 해. 뭐라고? 갑자기 왜? 미란이 언니는 깜짝 놀랐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 어디 가려고? 바닷가 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해보려고. 평생 생선 만지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생선으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 미란이 언니는 내 결심에 놀라면서도 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었다. 그래, 순자야. 네가 행복하다면
언니는 그걸로 됐어. 언제든 힘들면 언니한테 와. 언니는 항상 내 편이야. 언니의 따뜻한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나는 시장 정리를 시작했다. 40년 동안 나와 함께했던 낡은 가판대와 저울, 그리고 칼들을 정리하며 나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좋았던 기억도 많았지만 아픈 기억들도 많았다. 나는 그 모든 기억들을 조용히 떠나보내기로 했다. 이별은 슬펐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차례였다. 부산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을 찾았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나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건물을 임대해서 식당을 차리기로 했다. 금순이네 손맛이라는 간판을 달고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 테이블 닦기부터 메뉴 정하기까지 하나하나가 새로운 도전이었다. 힘들었지만 나는 행복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평생 꿈꿔왔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식당 문을 연 첫날 손님은 거의 없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서너 명 정도만 오곤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친절하게 대접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갈치조림을 드신 손님이 말씀하셨다. 사장님, 이 갈치조림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 손맛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다.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혼자 하는 일이라 바빴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그렇게 1년 반이 흘렀을 때였다. 어느 오후 익숙한 실루엣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현우였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그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나는 손을 저었다. 일어서. 여기는 식당이야. 내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았다. 그래도 40년을 키운 내 아들이니까 뭔가 먹고 갈 거면 주문하고 아니면 나가. 나는 애써 냉정함을 유지했다. 갈치조림 하나 주세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갈치조림을 끓였다. 갈치조림을 끓이면서 나는 그 아이를 힐끔 바라보았다. 많이 야위었더라고. 유진이와 헤어진 후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기요. 갈치조림을 지훈이 앞에 놓아주면서 나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를 유지했다. 지훈이가 한 입 먹더니 눈을 감았다. 역시 어머니 손맛이네요. 맛있으면 먹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이는 말없이 갈치조림을 다 먹었다. 그리고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게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까. 어머니,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유진이와는 이혼했어요. 그래. 매일 어머니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나는 한참 동안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도 너무 깊었다. 지훈아,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알고 있어요. 그래도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식당을 찾아왔다. 항상 갈치조림을 시키고 말없이 먹고 갔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지훈이는 정말 꾸준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는 어김없이 나의 작은 식당을 찾아왔다. 늘 똑같은 자리, 늘 똑같은 메뉴, 갈치조림을 시켰다. 그는 말없이 밥을 먹고 말없이 돌아갔다. 우리는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아니, 내가 대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초췌했지만 눈빛에는 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간절한 기다림이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먼저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 안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그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미란이 언니가 식당에 들렀다. 순자야, 요즘 지훈이가 자주 온다며? 내가 몰래 봤는데 많이 야위었더라. 얼굴에 그늘이 잔뜩 졌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용서해줄 때도 되지 않았니? 아무리 미워도 네 자식인데. 언니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용서라.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나에게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혹은 방해가 되는 늙은 짐짝으로 여겼던 것일까? 나는 그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용서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지훈이가 식당에 올 때면 나는 그에게 갈치조림 외에 다른 반찬들을 조금씩 더 내어주었다. 지훈이는 그 반찬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그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정성스럽게 음미하는 듯했다. 마치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인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그래, 아직 내 아들이구나. 몇 달이 더 지났을까? 어느 날 지훈이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저 일을 구했어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육체 노동이지만 어머니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가 단순히 용서를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힘들지 않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힘들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40년 동안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상처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를 꽉 안아주었다. 나도 널 사랑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울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 그날 이후 지훈이는 더 이상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지 않았다. 그는 매일 저녁 퇴근 후 식당에 들러 나를 도와주었다.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을 응대했다. 그는 서툴렀지만 진심을 다했다. 손님들은 그런 그를 보며 신기해했다. 사장님 아들이세요. 정말 보기 좋네요. 손님들의 칭찬에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을 느꼈다. 나는 지훈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물었다. 그는 민지와의 이혼, 그리고 그 후의 힘든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형수님이 사업을 크게 하려다 망했어요. 제 명의로 된 대출까지 썼다가 결국 이혼하게 됐죠.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지훈이가 민지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견함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식당 문을 닫고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지고 있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받아들일 수는 없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저는 아무나가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인데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너는 변했어.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지훈이는 그날 이후로 더욱더 열심히 일했다. 그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나를 도왔다. 그의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더 밝고 당당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내가 내렸던 모든 결정들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그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몇 달이 더 지났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이제 너는 이곳에 와서 살렴. 더 이상 혼자 지내지 말고. 지훈이는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 아니, 용서가 아니라 그냥 네가 내 아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 나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 함께하자. 이 식당도 함께 키워나가고 남은 인생도 함께하자.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꽉 안아주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식당을 운영했다. 지훈이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나를 도왔다. 우리의 식당은 점점 더 유명해졌고 많은 손님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나는 지훈이와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지훈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지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을 거지? 네, 어머니, 약속해요.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미소는 2년 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 어린 미소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11살, 늦은 나이지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내 옆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아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